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되던 시점, 태국 교육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국가 간 교류가 급감하면서 태국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탐마사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협력 사례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태국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이 성공 사례를 언급하자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두 대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화제가 된 걸까요? 이제부터 태국 대학이 한국과 손잡고 세계를 놀라게 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마사대학교의 국제협력처에서 일하고 있는 소마왓 나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이 어떻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 서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항상 작은 도전에서 비롯되는 법이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마사대학교는 태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제협력처에서 근무하며 매일같이 회의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소마왓,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파트너가 필요할까? 처장님의 질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던 중 한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통대학교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저희가 발전시키고 싶었던 분야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죠. 처장님께 한국교통대학교와의 협력 가능성을 제안했을 때 기대와 달리 회의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모아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 마침내 대학 경영진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통대학교와 첫 미팅이 성사되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처음 만난 한국 측 담당자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저희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죠. 초기 미팅 후 몇 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학술연구 교류 업무 협약 체결 날짜가 확정됐어요. 그날의 설렘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협약식 당일 캠퍼스는 이례적인 활기로 가득 찼죠. 하지만 이런 시작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 우리 대학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한 협약이 아닌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협약식 당일 태국 현지 언론들도 많이 취재를 나왔어요. 그들의 관심은 주로 왜 하필 한국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이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 대학이 아닌 한국의 대학을 선택했다는 점이 의아했던 모양이죠.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단순히 유명한 대학과의 협약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원했죠. 한국교통대학교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협약식 이후에도 학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어요. 일부 교수진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학생들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팀은 더욱 열심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양대학 교수진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탐마사대학교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팀과 한국교통대학교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손을 잡았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연구 방향성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저는 중간에서 조율하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공동 연구 주제를 선정하던 날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화상회의에서 양측 교수님들은 각자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셨죠. 막막한 상황에서
한국 측 김준호 교수님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보다 왜 함께 연구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술의 발전이 결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의견이 모아졌죠.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이 순간 저는 이 협력이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선 무언가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구가 시작된 지 몇 개월 예상보다 빠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탐마사 대학교의 현지 데이터와 한국교통대학교의 기술력이 만나자 시너지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콕의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은 초기 시뮬레이션에서부터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죠. 캠퍼스 내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두 번째 단계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을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프로그램 공고가 나가자마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학과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웠죠.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배우고 싶어요. 아시아 내에서 협력하는 모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이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미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첫 학기 교환학생으로 각 대학에서 10명씩 총 2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첫 교환학생 그룹의 출발 날짜가 다가왔어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던 날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낙항 선생님, 정말 이 프로그램이 저희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기억해. 이건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얻는 기회란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점점 더 글로벌해지고 있고 그 해결책도 국경을 초월한 협력에서 나오고 있어. 너희는 그 협력의 첫 번째 주자들이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태국에서 온 학생들의 소식이 속속들이 전해졌습니다. 초기 적응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모두들 빠르게 현지 생활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는 일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태국의 음식과 문화에 푹 빠져 있었고 태국 학생들은 한국의 선진 연구시설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난 후 첫 중간 평가를 위해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화면 속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진 모습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방콕 캠퍼스에서 공부 중인 한국 학생 민지의 말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양국 간의 다리가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배운 것들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이 협력이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인재 교류로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와 문화적 이해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처음 꿈꿨던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공동연구팀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었어요. 태국의 복잡한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특히 방콕의 교통 데이터와 한국교통대학교의 인공지능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내면서 실제 적용 가능한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죠. 연구 중간 결과를 정리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제출했을 때 저희 팀은 그저 경험 삼아 도전해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논문은 짧은 심사 기간을 거쳐 빠르게 채택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도시 모빌리티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것이죠. 이 소식이 대학 전체에 퍼지자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교수진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과라면 정말 놀랍군요. 제 연구실도 한국 측과 협력할 기회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통대학교와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교수님들이 늘어났고 더 많은 학과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시도로 시작했던 협력이 대학 전체로 확산되는 순간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학술지 발표 이후 열린 기자회견이었어요. 태국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연구팀의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왜 하필 한국인가? 라고 물었던 그 기자들이 이제는 이 협력이 태국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었죠. 기자회견 말미에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성과가 단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라고 보시나요? 잠시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저희 대학의 총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 질문은 처음 협약을 체결할 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협력의 핵심은 서로가 가진 강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태국의 현지 지식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총장님의 이 말씀에 기자실은 잠시 숙연해졌다가 곧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국의 주요 뉴스에는 모두 저희 대학과 한국교통대학교의 협력 성과가 보도되었어요. 아시아 국가 간 교육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논문 발표 이후 저희 연구팀은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론적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방콕의 일부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이 결정은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미 저희는 협력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첫 그룹의 성공적인 교류 이후 지원자 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더 많은 학과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단기 교환에서 더 나아가 공동학위 과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태 학술 교류회였어요. 교환학생 경험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양국 학생들 간의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조직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곧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죠. 저희는 단순히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서로의 시각과 접근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교류회의 회장인 수파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각국의 문화와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하며 더 넓은 시야를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은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한편 방콕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스마트 모빌리티 파일럿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기반 교통 신호 시스템이 적용된 지역에서는 교통 체증이 평균 30% 감소했고 이동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태국 교통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이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부 장관의 이 발언은 저희 프로젝트에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학술적 연구를 넘어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된 것이니까요. 이 소식이 한국교통대학교에 전해졌을 때 김준호 교수님은 감격에 찬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낙항 교수님, 처음 이 협력을 시작했을 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저희 대학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어요.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급상승했고 세계 각국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학들이 저희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연락해왔죠. 그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학의 규모나 세계적 인지도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저희 대학과 한국교통대학교는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동연구센터 설립이 그 첫 번째 단계였어요. 아시아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센터라는 이름의 이 센터는 양국 캠퍼스에 동시에 세워졌고 지속적인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연구센터가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나자 그 영향력은 대학 내부를 넘어 산업계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기업들이 저희 센터의 연구 성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하나둘씩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해왔죠. 이런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어요.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학생들은 양국의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연구를 넘어 취업과 창업으로까지 협력의 영역이 확장되는 순간이었죠.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좁은 시야 속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태국 학생 차차이의 말처럼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전혀 다른 경력 경로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한국과 태국 학생들이 함께 창업한 스타트업 모빌리티 브릿지였어요. 이 회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고 창업 초기부터 여러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태국 내 다른 대학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의 대학과 협력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고 저는 종종 다른 대학에 초청되어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의 여러 대학들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죠.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아세안 대학 연합에서는 아시아 대학 간 협력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한국 태국 대학 협력 모델의 성공 요인이었고 저와 김준호 교수님은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수백 명의 교육 관계자들 앞에서 저희의 여정을 나누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 성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정한 가치 창출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죠. 제 연설에 이어 김준호 교수님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대학 간 협력이 성공하려면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쌍방향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태국에서 풍부한 현지 지식과 문화적 통찰력을 배웠고 그것은 저희의 연구와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포럼 이후 아시아 여러 국가의 대학들 사이에서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물결이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요. 이제 저희의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협력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시점, 저희는 더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초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포괄적인 교육과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야 했죠. 양 대학의 총장님들이 함께 발표한 아시아 지식 네트워크 계획은 그런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대학 간의 협력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대학들과 연구기관, 기업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우리가 시작한 협력이 이제는 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총장님의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저는 한편으로 부담감도 느꼈어요. 이렇게 큰 계획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고민을 김준호 교수님과 나눴을 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한 교수님, 기억하세요. 3년 전 우리가 처음 협력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를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희는 아시아 지식 네트워크의 첫 단계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어요. 이 플랫폼은 양 대학의 강의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아시아 대학들의 콘텐츠도 포함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했기에 기술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도전도 컸죠.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콘텐츠의 현지화였어요. 단순히 번역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각 국가의 교육 방식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저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양국의 교육 방식 차이를 몸소 경험했기에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어요. 태국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은 이런 방식의 학습에 더 익숙해요. 이런 피드백들이 모여 플랫폼은 점점 더 완성도 높게 발전해 갔습니다. 베타 버전이 출시된 날, 저희는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양국을 학생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함께 플랫폼을 테스트하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몇 번 연결이 끊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학생들은 웃으며 이것도 학습 과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이해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시아 지식 네트워크는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국경을 초월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가상 연구실이 만들어져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국제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처음 협력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작은 희망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꿈꿨던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 가지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첫 온라인 공동 강의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태국의 환경공학 교수님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문가가 공동으로 진행한 아시아의 환경 도전과 해결책이라는 강의였죠. 10개국 이상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 수업에 참여했어요. 각자의 국가에서 경험하는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 모습은 진정한 글로벌 교육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지식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지 1년, 저희의 협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육과 연구 중심이었던 네트워크가 이제는 문화와 경제 협력의 플랫폼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문화기관들이 참여하여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기업들은 아시아 전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학생들의 창업 활동이었어요. 아시아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만난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시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들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더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태국, 한국, 베트남 학생들이 공동 창업한 에코 커넥트의 대표 수한 씨의 말처럼 다양성은 이제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아시아 각국의 농촌 지역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세계적인 교육 포럼에서 한테 모델이 새로운 국제 교육 협력의 표준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대학들도 저희의 경험을 배우고자 했고 국제기구들은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죠.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한-테 협력의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했어요. 둘째,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집중했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협력이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지난 5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교통대학교와의 협력을 제안했을 때 마주했던 회의적인 시선들, 첫 공동 연구를 시작할 때의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둘씩 성과가 쌓이며 변화해가는 모습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정부에서도 이 협력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교육부는 다른 태국 대학들에도 이런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 측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이 협력 모델은 더 큰 규모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협력 5주년을 맞아 열린 특별 포럼에서 탐마사대학교 총장님은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술적인 교류를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섰죠. 우리는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지식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이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글로벌 교육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함께라면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그 순간 처음 이 협력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작은 희망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움직임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여정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시작되었어요. 국적이나 대학의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만든 변화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태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가 시작한 작은 협력이 이제는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협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중국과 손잡은 태국, 한국 기술 철수 이후 디지털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과 시스템 장애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간절히 복귀를 요청했지만 이미 유럽으로 눈을 돌린 한국 기업들로부터 단호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일제히 한국 기술을 선택한 가운데 태국 총리의 공개 발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태국 총리가 밝힌 뼈아픈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전략기획실장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독일 노바링크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기획팀장 마르틴 하우저입니다. 10년이 넘는 아시아 시장 경험이 있지만 오늘처럼 당혹스러운 날은 없었네요. 방콕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르틴, 당신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 진행하던 AI 기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했거든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에서 말이죠. 이유인즉 중국 기술이 더 저렴하고 대중적이며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턱이 빠질 뻔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믿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적 신뢰? 아니면 정치적 신뢰? 본사에서 보낸 메일을 다시 읽어봅니다. 마르틴, 태국, 한국, 중국 간 기술 경쟁 분석 보고서를 2주 내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보고서의 결론이 완전히 바뀌게 됐네요. 현지 정무라인과 급히 만났는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과 합의했어요, 마르틴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지만 무언가 숨겨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선택이었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국계인 아내는 한숨을 쉬더군요.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법이야. 조심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강하게 경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중국 기술 의존도 증가는 장기적으로 데이터 주권과 보안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얼마나 먹힐까요? 정치적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축하하고 누군가는 수십억 원의 계약을 잃고 짐을 싸고 있겠죠. 다음 주에는 서울로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태국에서 밀려났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시장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서울 출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세종대로의 높은 빌딩 안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기대했던 실망과 분노 대신 차분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하우저님,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수석 엔지니어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벽면 전체가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변하더니 유럽 지도가 나타났어요. 태국이 저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유럽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유럽이요? 하지만 왜? 김 부장은 간결하게 설명했죠.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입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기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조용히 한국 기술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실 안에서 그들의 기술 데모를 지켜보며 압도되었습니다. 중국보다 가격은 높았지만 정교함과 안정성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특히 보안 아키텍처는 완벽에 가까웠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예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며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의 결정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물론 아쉽죠. 하지만 저희는 소리 없이 다 준비해왔습니다.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어요. 태국은 단기적 이익을 선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술의 가치를 놓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방콕과 달리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술팀의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불필요한 과시 없이 그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강자라는 걸요. 소리 없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이죠. 베를린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태국의 선택은 그들의 손실이 될 겁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방콕으로 돌아온 지 2달, 아침부터 사무실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의 스마트 교통망에서 연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거든요. 신호등이 오작동하고 CCTV가 먹통이 되고 더 심각한 건 데이터가 무단으로 어디론가 전송되고 있다는 보고였죠. 마르틴, 이게 당신이 경고했던 일 아닌가요? 태국인 동료 수안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했습니다. 듣자 하니 중국 기술팀이 긴급 파견되었다던데. 고개를 끄덕이며 뉴스 피드를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넘쳐났어요. 한국 기술을 버린 게 실수였나? 그 같은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죠. 태국 정부는 일시적 기술적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 회의실에서 긴급 미팅이 열렸어요. 본사에서도 화상으로 참여했죠. 마르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독일 본사의 이사가 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정하게 답했어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저가 기술의 대가죠. 회의가 끝나고 태국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마르틴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들은 이미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국계인 그녀는 현지 상황에 민감했어요. 마르틴, 부모님이 걱정하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아.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저녁 뉴스에서는 교통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미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데이터가 베이징 서버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해커 그룹의 주장이었죠.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밤늦게 서울의 김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어요. 그의 답장은 간결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사치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주 유럽 출장 준비를 하며 이번 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는 활기찼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대표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독일 디지털 장관의 연설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다음 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지정학적 선언과도 같았거든요. 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옆에 앉은 중국 대표단은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 소식이 유럽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했거든요. 회담 중간 휴식 시간, 한국 팀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한 성과네요. 김 부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우저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태국 사례에 대한 당신의 분석이 유럽 의사 결정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태국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마르틴 씨,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상황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과 시선을 교환한 후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이미 대기줄이 길어요. 한국 기업들은 유럽 프로젝트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회담 이후 저는 한국팀과 EU 공동 프로젝트 협상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논의하며 놀라웠던 점은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였어요. 그들은 유럽의 법적 규제, 문화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태국이 우리를 거절할 것도 예상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방콕 사무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마르틴,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방 창문을 열고 브뤼셀의 밤 공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기술 패권의 지형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준비해온 한국이 있었죠. 독일 본사로 귀환한 지 일주일, 저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 전략 보고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베를린의 차분한 가을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의 평온함이 아시아의 역동적인 상황과 대조적으로 느껴졌죠. 하우저 씨, 태국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가 최신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계약을 종료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태국은 여러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재진입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유럽과 북미에 고정되어 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돈보다 귀중한 자산이니까요. 태국 정부의 단기적 이익 추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계산해보면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알려왔어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영진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바링크의 CEO가 직접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마르틴, 태국 시장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CEO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저의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진은 태국 사무소 축소와 한국 지사 확장을 결정했어요. 마르틴,
당신이 직접 서울 사무소 설립을 주도해 주길 바랍니다. 본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또 다른 이주를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마르틴 씨,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을 다시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국에 정이 들었지만 비즈니스 결정에 감정을 섞을 수는 없었죠.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서울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아내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태국에서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걱정했어요. 서울은 안전하고 좋은 교육 환경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밤늦게 김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울 사무소 설립 계획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의 답장은 신속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서울의 겨울은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새로 설립된 노바링크 서울 사무소 창문을 통해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독일 본사의 지시는 명확했죠.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안을 구체화하라. 저는 김 부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하우저님. 김 부장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태국의 최신 뉴스였습니다. 중국 기술 철수 이후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안타깝네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 부장의 팀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통합 디지털 생태계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후 지원, 윤리적 기술 운영, 데이터 보호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패키지였어요. 저는 그들의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디지털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군요. 회의실 벽면에 프로젝션된 유럽 지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유럽을 선택하셨나요? 아시아 시장이 더 가깝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데요. 김 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원했어요.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 존중에 있어 유럽은 저희와 철학을 같이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비즈니스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와 공유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서울 사무소 설립 한 달 만에 저희는 유로 코리아 디지털 얼라이언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완성했습니다.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확신에 찬 결론을 적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준비한 그들이 결국 세계를 움직입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디지털 미래를 위한 가치 동맹이 될 것입니다. 저녁 김 부장과 한강 옆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태국에서의 실패를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나요? 김 부장은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죠. 어떤 파트너가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지 알려준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의 철학적인 시각에 감명받았습니다. 서양 기업들은 종종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만 그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쪽이 항상 이기니까요. 서울에서의 첫 겨울밤, 호텔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손실이 되었고 유럽의 선택은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리 없이 준비해온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죠. 조용한 물이 깊다는 서양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서울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태국 현지 프로젝트를 완전히 철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비가 내리는 아침,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태국에서의 3년, 그곳에서 맺은 인연들, 그리고 이제는 뒤로 하게 될 기억들. 결정하셨나요? 김 부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철수하기로 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명확한 결정이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놓쳤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후회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화상회의로 태국팀에게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르틴, 태국 정부가 이제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현지 매니저가 애원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디지털 벨트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남아시아 전략 재편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태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었죠. 김 부장의 팀과 협력하며 아시아판 디지털 벨트 컨셉을 구체화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연결하는 구상이었어요. 이 계획은 태국을 완전히 배제하나요? 본사의 질문에 저는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배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먼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태국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면 재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주말,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태국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괜찮은 걸까?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들이 그 신뢰를 깼죠. 다음 주 베를린 본사 방문 준비를 하며 제 결정이 회사 전체의 아시아 전략을 바꾸게 될 것임을 실감했어요. 짐을 싸는 동안 태국 외교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노바링크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메일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나라가 조용히 준비해온 시간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있었죠. 베를린 본사에서의 최종 전략 회의는 저의 아시아 경험이 녹아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노바링크의 핵심 경영진이 모두 모였고 제가 준비한 아시아 유럽 디지털 연결망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태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저희의 전략적 전환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마르틴, 태국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촉하고 있다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CEO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의 베를린 풍경을 바라본 후 답했습니다. 태국은 결국 뒤늦게 한국에 구애하고 있지만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입니다. 우리도 같은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경영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최종적으로 제 제안대로 태국 사업 축소와 한국 중심의 아시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르틴, 당신의 분석력과 결단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 자리를 맡아주길 바랍니다. 그 제안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의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해요. 당신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려왔어요.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일의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용했던 나라가 가장 강력한 해답이었다. 그들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신뢰 없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서울 사무실로 돌아와 김 부장에게 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우저님, 저희는 항상 당신 같은 파트너를 기다려왔습니다. 기술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요.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팀 전체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어요. 결국 살아남는 건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묵묵히 준비한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의 실패처럼 보였던 일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이어진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인생도 비즈니스도 결국 신뢰와 진정성이 승리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다음 주 저는 유럽 한국기술협력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설문을 준비하며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강력한 해답이었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는 물이 가장 깊은 법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철학이었고 우리는 그 철학의 가치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여정이 서울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저의 경력과 인생도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준비해온 한나라의 진정한 실력이 있었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